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일단은 124페이지 1번입니다. LTE 물어보고 있네요. LTE가 뭐예요? 이제 지난번에 와이브로 있고 LTE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와이브로는 이제 사용 추세가 돼버렸고 LTE가 됐는데, LTE는 롱텀 에볼루션입니다. 진화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밸류에이션은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틀렸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이건 X죠. 자, 그 다음에 2번, 방탄 기능이 있다는 신소재.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꿈의 소재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탄소섬유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이거 가지고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번에 컴퓨터 완전 좋은 거 샀어. 아니면 뭐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 완전 좋은 거 샀어. 이제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지금 현대 기술력으로는 이게 최고야. 그게 뭐예요? 완전히 끝까지 올라갔다.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이엔드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미러리스하고 DSLR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둘 다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얘기인데, 그 밑에 나와 있죠. 미러리스는 내부에 거울 반사경이 없다. 그 다음에 DSLR은 반사경이 있다. 뭐 이렇게 요 차이가 되는 거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무슨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죠.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뭔가 이제 융합했다, 통합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섞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퓨전이랑 되게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뭣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해서 더 좋은 기능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자전거다, 이러면은 원래는 이제 산악 자전거, MTB가 있고, 도로용 자전거가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다라 그러면 이제 산악에서도 탈 수 있고, 도로에서도 탈 수 있는 이런 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원래 휘발유로 가거나, 전기 자동차로 가고, 전기로 가거나 둘 중에 하는데, 휘발유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이런 거예요. 그죠? 됐고, 그냥 5번 좀 볼까요? LTE를 묻고 있네요. 5번이에요. LTE는요, 이게 좀 생각해보세요. LTE가 있고요. 일단 좀 전에 봤던 롱텀 에볼루션, 이제 시리즈 다음으로 이제 넘어오는 이게 있고, 여기서 이제 LTE가 좀 발전해서 LTEA가 있어요. LTE 어드밴스라는 뜻이죠. A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광대역 LTE가 있거든요. 광대역 LTE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대역 LTE, 네, 광대역 LTEA가 있어요. 요즘 이제 광고는 보면 광대역 LTEA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혹은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렇게가 아니라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랑요, 약간 그 방식의 차이일 뿐 결국은 비슷한 거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LTE가 만약에 한 개를 쓰는 거다, 주파수를. 그러면 LTEA도 두 개를 쓰는 거고요. 광대역 LTE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광대역 LTEA는 세 개 이제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대역폭을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럼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냐? 얘하고 얘는요, 이 LTEA는 두 개의 대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이요. 요게 이제 LTEA라는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대역이 실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확장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1차선 도로가 두 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침대로 치면 더블베드인 거고, 더블베드가 아니라 침대로 치면은 싱글이 두 개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더블베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사이즈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선이 두 개 있는 거고, 얘는 2차선 도로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대역 LTE,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다중 오름 방식, 그 얘기하면서 다중 오름 방식 얘기를 하면서, 그때 KT가 어떤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따내지 못하게 하도록 SK하고 그러니까 LG가 결국 이제 좀 힘을 합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실패하고 다중 오름 방식에 의해서 KT가 황금 주파수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주파수에서 그 바로 밑에 대역이나 그 바로 위에 대역,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요 대역을 받아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2차선 도로를 확보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KT가 광대역 LTE라고 했었고, 광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예전에 이제, 지금이야 이제 다 광대역 LTE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SK하고 LG U+ 같은 경우는, 특히 SK 같은 경우 그냥 LTEA 이렇게 광고했었고, 이렇게 광고했었고, KT는 광대역 LTE라고 광고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서 광대역 LTEA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이제 세 개가 딱딱딱 붙어 있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세 개의 주파수 대역을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세 개짜리로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거의 광대역 LTEA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LTE 요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롱텀 에볼루션에 비해서 속도가 2배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두 개를 묶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 대역 옆에 새 주파수를 이어붙인다. 이거는 광대역 LTE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LTEA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대역 LTE 주파수 두 개를 묶는 어떤 기술, CA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LTE 전용 단말기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이게 좀 정확히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뭐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까요?
7번 됐고 8번 볼까요? DMB. DMB 주파수와 안테나에 관련된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DMB, 요즘은 DMB 많이들 안 보십니다. 사양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보통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거의 무제한 데이터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LTE 데이터로 그냥 보고 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보면 뭐 네이버나 혹은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 중계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야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DMB보다 훨씬 더 화질이 좋죠.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느리다는 게 뭐 플레이가 느리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약간 한 1초, 0점 몇 초 정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화질은 훨씬 좋다고. 저는 이제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뭐 DMB 같은 경우에는 그 안테나를 쭉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DMB 때문에 뭔가 그 핸드폰의 방수 기능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쭉 빼야 되다 보니까 글로 이제 물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수 기능은 결국 DMB 안테나만 없애면은 방수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100% 확실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만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DMB라는 게 사용 추세긴 한데요. 어쨌든 좀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겠죠. 거기 보면 DMB 방송통신에서 주고받는 전파의 속도는 빛과 동일한 초속 30만 km 맞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수신 가능한 안테나의 길이는 파장은 주파수로 나누는 겁니다. 파장이 뭐고 주파수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보죠. 이렇게 되는 1초에 이만큼 가는 전파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1초라고 쳐요. 그러면 파장은 뭐예요?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파장이라고 하죠. 그죠? 주파수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주파수예요. 그죠? 주파수는 3. 여기서. 그죠? 파장은 이만큼이 파장.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장과 주파수의 의미고요. 됐고 2번은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4번도 좀 특이하죠. DMB가 수신이 잘 안 되면 안테나는 손으로 잡는다.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제 이 몸 전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이 좀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3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상파 DMB는 88부터 108. 이거 뭐예요? 88부터 108.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교통방송 뭐 95.1, 뭐 이렇게 MBC 91.9, 뭐 아니면 95.9, 뭐 아니면 SBS 107.7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KBS 89.1, 레인보우 93.9, 뭐 이런 거요, 그죠? CBS 이런 거 뭐예요? 라디오 주파수죠, 그죠? 그럼 숫자들은 다 여기 있는 숫자는 라디오 주파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라디오고요. 밑에 지상파 DMB는 밑에 나와 있죠, 174에서 216이라고.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지능형 관리 시스템이다. 시공간 제약 없다. 그 다음에 정보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유무선 통신 시스템. 시설물이 관리되는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첨단 도시 뭐냐? 지능형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답은 뭐 UCT예요. UCT가 되고요. 브레인시티, 에코시티, 아쿠아시티 이것들이 뭔지 좀 브레인시티는 그러니까 이게 지능형이라고 해서 브레인이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첨단 정보, 첨단 지식 정보 기술 산업단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UCT는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도시 전체가 약간의 그 관리를 받는 의미에서 약간 지능형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하는 이제 산업 자체가 약간 브레인과 관련된 산업이다. 그래서 브레인 산업 도시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에코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죠. 기본적으로 아쿠아는 물과 관련된 것이고요. 됐고 12번 작품 볼까요? 다음 글이 의미하는 용어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눈앞에 있는 건물을 비추면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앱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자리 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하늘에 이제 뭐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그 하늘을 보고 여기에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판단해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 보고 있으면 또 이쁘기도 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증강현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카메라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건물을 갖다 대면은 이 건물에서 찍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거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하고 이 스마트폰의 화면하고 딱 결합되는 거잖아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의 시공간을 떠도는 21세기형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 노마드는 직업을 유랑하는 거다 해서 이제 이 직업 저 직업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 나토족 있는데요. 나토족. 노 액션이요. 그다음에 토킹 only 이렇게요. NATO예요. 뭐예요?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한다. 그죠? 그래서 나 그만둘 거야. 근데 진짜로 그만 안 두고 그냥 말만 맨날 그만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강한 의사 표현을 맨날 하는데도 이렇게 실제로는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토족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 노블레스 노마드족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얘는 이제 정보통신기기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족이다. 됐고, 14번,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뭐 어디 가입할 때마다 14세 미만이냐, 14세 이상이냐를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세 미만이면 좀 더 이제, 어린이, 혹은 이제 좀 더 이제,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세를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근거리 무선 통신, 이건 블루투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그누텔라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밑에 보니까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누텔라가 뭐 이렇게 뭐 독점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 이제 꽤 오래된 이제 P2P 파일 프로그램, 공유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뭐 P2P는 뭐 피어 투 피어 혹은 이제 퍼슨 투 퍼슨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제 직접 1대1로 이제 만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 말고 P2P 방식 말고 또 보통 많이 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웹하드 방식이 있잖아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사이트에 어떤 서버가 갖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영화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영화를 뭐 일정 금액을 주고 뭐 다운받아 본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웹하드 방식이죠. 근데 P2P 방식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전원이 끊겨도 삭제되지 않는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USB 이런 거랑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서 정치외교 통일을 좀 보도록 하죠. 여기 정치외교 통일에는 조금 할 얘기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법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뒤에 이제 법률 행정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에 한번 정리해보면, 정치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일단 요즘 꽤 이슈가 됐던 법 3가지가 있어요. 김영란법. 이제 보통 이 법은요, 뭐, 김영란법, 아니면 뭐, 안대입법, 그 다음에 유병헌법, 이렇게 요즘요. 그래서 이제 실제 법률 이름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뭐 최진실법 같은 경우도 최진실법 해서 최진실법이라고 실제로 이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 법과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놓는 건데요. 자, 김영란법이라는 건 뭐냐면 김영란 대법관, 예전에 이제 대법관 이분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 부정부패, 청탁 방지법이에요. 뭐. 방지에 관한 법률 이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요, 금지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뇌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뇌물이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대가성을 가지고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 불쌍하니까 그냥 줬어. 이러면은 뇌물이 아니죠. 그죠? 근데 야 이거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도장 좀 찍어줘 하면서 돈을 줬어. 이게 뇌물이에요. 대가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대가성. 근데 이 대가성이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내가 돈을 줘서 얘가 도장을 찍어준 건지, 아니, 원래부터 내가 도장을 찍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뭐, 이 사안이 지금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어 주십시오라고 돈을 준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런 말은 한정은 없지만, 그전부터 꾸준하게 그냥, 뭐, 설날이나 뭐 추석만 되면은 돈을 이렇게 찔러줬다든가, 그런 게 쭉 있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는 얘가 슬슬 뭐 사업 일선으로 나올 때가 됐네라고 해서 도장 딱 찍어준다는 이러면 되게 대가성을 뭔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청탁 금지법은 이 대가성 이 여부를 조금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이 돈을 받아도 일정 금액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김영란법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김영란 대법관 예전 대법관이 이제 그때 법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 이상 뭐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 이거는 대가성이고 뭐 무조건 필요 없고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건 처벌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높으신 분들이 뭐 이러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완화된 게 그나마 뭐냐면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처벌. 만약에 대가성이 없다. 이게 있는 경우. 대가성이 없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과태료.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받지 말란 얘기예요. 무조건 받지 말란 얘기인데 그전에는 100만 원 이상이면 원래 초안은 100만 원 이상이 무조건 이제 처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대가성 있으면 처벌이고 대가성 없으면은 과태료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100만 원 이것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건데 아마도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통과 안 시켜줄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김영란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대입법 같은 게 이거는 정확하게 공직자윤리법이고 공직자윤리
관련된 이제 이건 실제 다 법률 아닙니다. 딱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뭐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예우 이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안대희 옛날에 이제 그 검사 이 분이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그 국무총리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만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단 말이에요. 뭐 문창극 씨도 올라갔고 안대희 씨도 올라갔고 뭐 다른 분도 올라갔고 했는데 근데 안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 정관예우 이걸로 상당히 부를 축적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관예우에 관한 얘기들 이런 거를 좀 법률로 만들자.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게 워낙에 심했거든요.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변호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부장검사, 부장판사급이다라고 하면 그냥 뭐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그냥 몇 점을 끄적거려도 몇 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다 정관예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장판사 혹은 부장검사 출신들이 뭐 아무래도 사건을 맡으면 혹은 이제 이런 변호사, 그러니까 여러 변호사이들 이름을 적는데요 소장에다가 그 밑에 그 사람 이름이 하나라도 적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후배 판사들이 보기에 이거는 통과시켜줘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쪽을 이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정관예우를 없애자라고 해서 이 동직자윤리법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대희 씨가 이제 그래서 꽤 그전에는 상당히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 공정한 수사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에 올랐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사퇴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유병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지금은 뭐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유병헌 씨. 근데 세월호와 관계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재산을 이거 가지고 뭐 다시 뭔가 재산을 불려 나간다든가 이게 어디로 간다든가 해도 무조건 이건 다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무슨 법 이름이 나왔을 때 그냥 뭐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일단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정치외교 통일에 관해서 일단 요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 좀 마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게리맨더링 있네요. 게리맨더링은요, 게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주지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맨더가 뭐 사람한다, 아니면 셀러맨더 이렇게 부르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이름입니다. 근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괴물 이름인데요. 게리맨더링은 그래서 게리라는 사람이 그 뭘 마음대로 변형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뭘 마음대로 변형시켰을까요? 선거구요, 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를 마음대로 변형시켜가지고 이거를 자기네 당에 유리하도록 그 주지사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그 주의 대통령이니까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유리하도록 변형을 하면 그냥 버릴 때는 버리고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기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선거구를 변형시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런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흑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블랙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리맨더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이제 어떤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국회에서 정하게 한 게 그게 선거구 법정주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 설명이 다 나오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소수대표제가 있네요. 다수대표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다수대표제. 뭐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소수대표제는요. 그럼 적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적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도 되는 게 소수대표제예요. 그러면 다수대표제는요. 일단 선거구가 소선거구제랑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이 원하는 그 딱 한 사람, 이 대표를 되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만큼이 나눠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명이 뽑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서 딱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게 다수대표제의 뜻에 또 맞겠죠. 하기 때문에 선거구를 되게 잘게 짜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요, 소수대표제는 대선거구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소수대표제는 뭐냐면 1등만 아니라 2등, 3등도 여기서 이제 대표를 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한 명 나오게 하던 것을 이거를 이렇게 지워요. 지워서 이걸 하나로 꽉 묶어가지고 여기서 4명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소수대표제예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 다수대표는 소선거구제, 소수대표는 중대선거구제랑 연결된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있네요. 비례대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선거구를 딱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전체를 이렇게 놔요. 전체를 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A당, B당,
C당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수는 100명이라고 쳐요. 대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인원, 누가 후보가 됐는가, 이거, 여기에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00명 너무 많으니까 10명이라고 합시다. 10명. A당에서 10명, B당에서 10명, C당에서 10명을 후보를 내요. 후보를 낸 다음에 10명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A당, B당, C당에다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누구 당이 더 좋으냐, 이렇게. 이 후보 명부를 보니까, 난 어떤 당이 더 좋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당이 50%, B당이 30%, C당이 20%를 가졌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A당에 있는 5등까지가 여기 5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B당의 3등까지가 여기 3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C당의 2등까지가 여기 2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명, 3명, 2명. 그러니까 5대 3대 2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3대 2로 나눠서 이 10명을 채우게 되는 이 방식이 비례대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통 3가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대표제하고 이 비례대표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한 254명 요 정도를 256명 요 정도를 다수대표를 뽑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의 선거구는 250 몇 개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뽑아요. 나머지를 됐죠? 다수대표제하고 비례대표제에 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제 있네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큰 특징이 이게 대통령제가 있고 옆에 의원내각제가 있고 의원정부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통령제하고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의 핵심은 이 정부와 의회가 분리가 돼 있느냐, 혹은 정부와 의회가 분리가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는 특별하게 정부라고 안 하고 보통 내각이라고 부르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요. 이거는 뭐예요? 의회죠.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지, 우리가 장관들을 뽑진 않아요. 장관은 그냥 정부에 있는 장관들은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임명해요? 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하죠. 어쨌든 임명하는 건데, 여기는 뽑진 않죠. 그래서 대통령제는 뭐냐면, 의회는 의회고, 정부는 정부예요. 물론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뽑는 건 의회를 뽑죠. 그죠? 정부는, 혹은 이제 또 하나 뽑는 게 뭐예요? 대통령 있죠. 이거를 뽑죠.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두 개를 뽑죠. 이제 대통령은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돼요? 의회만 뽑죠. 내각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장이 뭐예요? 내각의 수장은 수상이라고 하죠. 수상. 영국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수상 이렇게. 그죠? 수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일본 생각해 보세요. 아베 수상. 이렇게. 그 수상을 국민들이 뽑나요? 아니잖아요. 이걸 뽑아서 여기에서 이제 다수당이 된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총수가 이제 수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집니다. 상당히 큰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뽑은 애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의회는 이 다수당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승리할 것 같다라는 당들은 보통 내각을 미리 짜놔요. 이렇게 내각을 미리 짜놔서 이런 뭐 캐비넷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각을 미리 짜놔서 만약에 자기네가 다수당이 됐다. 그럼 그 내각이 바로 딱 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안 그러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예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뭔가 견제를 하거나 이런 역할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되느냐 분리되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거기에 의원내각제가 이원정부제가 있네요. 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는요, 그럼 이원정부제는 어떤 거냐라고 딱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것과 이것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걸 이원정부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거기는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수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때에는 수상이 이제 어떤 수장이 되었다가 아주 긴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됐을 땐 대통령이 수장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원정부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원정부제는 프랑스 형식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원정부제는 그냥 이것과 이것이 적절하게 혼합된 거다.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원내각제, 일단 대통령제, 거기는 첫 번째 줄에 그 말이 있죠.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권력 상호 간의 독립이 보장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정부하고 의회, 사법부는 원래 이제 여기 이원 내각제에서도 독립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말고 정부하고 의회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분리돼 있는 것을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간 특징이 행정부가 안정된다는 점, 이전이 약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법률을 만드는 건 여기죠. 입법부잖아요. 근데 법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그거 이상하다라고 거부를 할 수 있는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회를 견제하는 방법이 법률안 거부권이고요. 의회는 그럼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탄핵 같은 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불체포 특권 이런 걸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로부터의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는요, 의회가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법률안을 거부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모태가 되는 의회가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맞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거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제도예요. 그 옆에 이제 플러스 체크해 보니까 의원 내각제 있죠? 그 다음에 의원 정부제 역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데드덕. 레임덕이란 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임덕이 뭐예요? 결론발이 오리 해서 이제 거의 권력 말기에 이제 거의 끝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레임덕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데드덕 완전히 이제 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죽은 오리라는 뜻.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있죠. 레임덕을 넘어서 더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이 나타날 때 쓰이는 용어.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레임덕이라는 단어도 있긴 하네요. 그죠? 다음에 로그롤링. 로그롤링은 투표거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지금 1번, 2번 안건에 대해서 A는 찬성하고 B는 반대해요. B는요, 여긴 반대고 여긴 찬성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 만약에 과반수 투표로 만장일치로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1번 찬성하시나요? 하면 A는 찬성, B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부결이에요. 그죠? 2번 찬성하시나요? A는 반대하고 B는 찬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찬성하지만 얘가 반대하니까 부결. 여기는 얘가 반대하지만 얘가 그러니까 얘가 찬성하지만 얘가 반대하니까 부결. 근데 여기서 둘이서 투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이제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솔직히는 너 이거 하는 거 반대야. 근데 내 하는 이거 또 반대하지. 내가 찬성하는 이거 네가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이거 너 찬성해줄게. 그럼 너도 나중에 내 거 찬성해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투표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서로의 안건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해주겠다는 지지, 혹은 표의 교환, 또는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이런 게 로그롤링입니다. 통나무 굴리기라고 해서요. 통나무 서로 이제 같이 굴려야지 똑바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매니페스토, 공약 같은 건데요. 매니페스토라고 하면 일반적인 공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을 써서 이거를 실현해내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약, 이런 거를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절실하겠죠. 무슨 공약 내세웠다가 당선만 되면 싹 다 뭐 엎어버리고, 당선만 되면 엎어버리고, 이런 경우 진짜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정말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라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어요. 딱하니 그냥. 여의도에 이제 국회 있는데 그 근처에 그냥 딱하니 있죠. 잘 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률안 거부권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기요. 이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대통령제 특유한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블라인드 트러스트. 블라인드 트러스트는요, 이게 다른 말로는 주식 백지 신탁제예요. 여기다 적을까요? 주식 백지 신탁제. 이게 뭐냐면 주식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근데 이 주식 백지 신탁제,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인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람은 일단 누구냐면 정몽준 전 국회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몽준 국회의원이 예전에 그 2002년도에 노무현 그때 후보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하기도 했었고 해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잖아요. 이때에도 그렇다면 너의 재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됐을 때는 본인이 어떤 정책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주식 같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정책들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불공평하겠죠.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걸 못하게 하도록 네 주식을 그냥 고위 공직자가 되면 바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겨 해가지고 우리가 신탁해가지고 맡아주고 있을게. 그 대신 네가 그만두면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주식 백지 신탁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몽준 그때 이제 후보가 좀 문제가 됐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요? 관련성이 없다. 주식과 고위 공직과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선거에서 졌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 그때 당시 후보하고 붙었었는데, 그때도 이 블라인드 트러스트 얘기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럼 정몽준 씨는요 어느 회사의 대주주인가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울산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울산에 있는 그 기업 때문에 서울시장을 못한다? 이거는 좀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관련성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겠으나, 문제는 현대중공업 밑에 그 계열사로 뭐가 있어요? 그 현대 오일뱅크가 있거든요. 근데 오일뱅크는
이건 서울에 되게 많죠. 그죠? 주유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서울에서 오일뱅크에 관한 아주 유리한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그 본인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블라인드 트러스트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그렇게 이제 별 의미는 없어졌죠. 그 서울시장에서 이제 낙선하시면서. 다음에 선거권. 선거권이 몇 살인지도 정확히 이거부터 알아두십시오. 선거권은 19살부터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것도 19살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에 7월에 19살로 낮춰졌어요. 그전에는 20살이었어요. 그 미성년자가 되는 시점은 20살, 미성년자, 성년자가 되는 시점은 20살. 그럼 선거권은요? 그때 당시에 선거권은 19살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묘하죠. 선거권,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와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성년이 되는 나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더 먼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다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 똑같이 19살로 또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19살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선거의 기본 원칙이 여기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의미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보통 선거는 누구나 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고요. 평등 선거는 동일하게, 동등하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달라요. 1번은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2번은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평등 선거를요.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인 1 보트가 있고요. 1person 1 보트가 있고 1person 1 밸류가 있거든요. 1인 1 보트 1표요. 그 다음에 1인 1 밸류 이렇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등선거 원칙이에요. 한 사람당 무조건 한 표를 갖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등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다들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거를 이 평등선거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지역 두 지역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에 대표 한 명을 뽑고 여기에 대표 한 명을 뽑는다고 치죠. 근데 여기에는 사람 수가 5명이에요.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 수가 50명이에요. 이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5명의 그 투표의 가치는 몇 퍼센트의 영향력을 미쳐요? 20%의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여기는요. 2%의 영향력밖에 못 미치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한 표라는 말. 여기도 다 한 표씩 준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한 표를 주는다. 이 말에는 맞긴 맞지만 여기는 사람은 그 한 표가 영향력이 크고 여기는 한 표가 영향력이 작죠. 이것도 평등선거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 어느 지역에 사람이 지나치게 많거나 어느 지역에 사람이 지나치게 적다. 이런 경우도 역시 평등선거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죠? 1인 1표를 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추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평등선거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직접선거.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선거, 자신의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 이 선거의 결과, 자기가 이제 투표한 사람 이런 거를 비밀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의무고요.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거를 하러 가가지고 이 선거 용지 있잖아요. 투표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고 접어가지고 싹 넣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비밀선거? 그래 나는 내가 비밀 보장 안 받아도 돼. 근데 나는 보여주고 싶어. 딱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지만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비밀선거는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5번 자유선거. 자유선거는요. 이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선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선거 안 했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유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선거란 말이 없어요. 그래도 선거의 가장 기본 이념으로 자유선거란 개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선거를 헌법에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해요. 됐죠? 그래서 헌법에 이제 규정이 없다는 점,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스핀닥터 밑에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에 미디어 대변인 또는 선거 전문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일사부재의, 옆에 일사부재의가 있고요, 일사부재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 일사부재의는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일사부재의 국회요. 그럼 일사부재리는요? 이거는요? 이건 심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심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회기, 동일한 회기에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의예요. 일사부재리는요, 어떤 확정 판결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상소도 안 했고, 이걸로 게임이 끝났다. 상소기간도 도과했다.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뭔가 다툴 수가 없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거 안 된다. 일사부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 법원에서 하는 거. 이렇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적 경기순환. 정치적 경기순환은요, 이건 그거예요.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지금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거나 그때 당시 대통령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참 좋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선거 때만 가까워지면 막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규제들도 풀어주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경기 부양책도 막 내고, 돈도 막 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선거가 때 당선이 되면 그동안 풀었던 거 다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순환되는 거. 이런 거를 정치적 경기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정치가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중에 확장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상승 이렇게. 근데 선거 직후에는 다시 하락. 그죠? 그래서 긴축재정, 다시 경기가 하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경기순환이에요. 다음에 주민소환제 있네요.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소환, 국민발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민주제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투표, 직접민주 형태의 그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국민발안, 그 다음에 국민소환. 이게 뭐냐면, 국민투표는 어떤 이제 결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선거 같은 것도 국민투표 일종이라고 본다면은 많이 하죠. 그리고 국민투표를 우리나라가 선거 말고,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 말고 대대적으로 한번 국민투표를 했던 거는 가장 최근이 그나마래도 1987년입니다. 그때 그 헌법을 개정했었거든요. 마지막 9차 개헌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투표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담을 수 있죠. 국민 발언은요, 이거는 국민이 이 법 안에 대해서 뭔가 내는 거예요, 법안을. 그래서 국민이 법안을 내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심의를 하는 거, 이걸 국민 발언이라고 그러고요. 원래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은 누가 내요? 정부나 국회의원만 낼 수 있죠. 국회의원만 낼 수 있지, 국민은 이렇게 발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하고 있고요. 국민 소환은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거 글러먹었어. 안 되겠어. 이거는 투표해가지고 얘는 쫓아내야 되겠어. 이게 국민 소환. 역시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중앙정부.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주민투표가 있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주민투표가 있고요. 주민발안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환, 이 경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주민투표는 당연히 하죠, 이거는요. 하는데, 주민소환, 이것도 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는 안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이제 쫓아내는 건 안 하는데요. 이렇게 시의원이나 아니면 시장, 이런 분들 쫓아낼 때, 이럴 때는 주민소환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 했던 거는 2007년에 하남시에서 이 하남시장이 이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어떤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혐오시설 같은 거를 이제 막 들여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사람들이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엎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때 어떤 일정한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정한 요건들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의 이제 서명을 받아서 말하자면 이제 주민 소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소환을 발의하면, 말하자면 주민 소환을 이제 시작하면 몇몇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몇몇 서명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절차에 들어가서 누구누구를 소환할 거냐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 3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주민투표 결과 이게 3분의 1이 넘으면 이거는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퇴직해야 되는 건데 하면 되는 건데 시장은 31%. 해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 여기는 그대로 유지. 시의원 중에서 1명은 그대로 유지. 나머지 2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주민소환 이 절차에 의해서 파면된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죠. 시의원이요. 국회의원 말고 시의원직이요. 이걸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거의 37%대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소환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출구조사는 이거는 거리를 좀 정확히 봐두시죠. 300m 밖에서 해야 된다는 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까이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300m 밖에서 출구조사하게 돼 있고요. 캐스팅보트 있네요. 캐스팅보트라고 하면요, 이거는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말, 투표 결과 가도부 동수일 때 의장이 던지는 결정권.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A당이 있고 B당이 있다고 쳐요. A당, B당이 있는데 얘가 한 100, 여기가 한 80. 내 C가 사람 제일 적어 30 이렇게. 근데요. 만약에 이 C가요 1로 붙으면 그럼 A당이 이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당과 뜻을 같이 하면 A당이 이기고 B와 같은 뜻을 하면 B당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A당과 B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이런 작은 당 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결국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이런 것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그렇고요. 근데 첫 번째 줄에 마지막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줄에 있는 말이요. 투표 결과 예를 들어서 9명 여기서 8명이 투표를 했는데 4대 4로 나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생각해 보죠. 국회예요, 국회.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에 좀 지우고 국회 같은 경우에 A당, B당 이렇게 있을 때 이 결과가 A당, B당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 국회 내에서 또 이제 C당 같은 경우도 좀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210명이잖아요. 210명이 딱 105대 105로 나눠졌다고 쳐봐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5명이 과반수예요? 아니에요? 과반수는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반수는 반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하기 때문에 105는 그냥 반이지 반을 넘은 건 아니죠. 하기 때문에 이건 과반수가 아닙니다. 해서 이거는 부결이에요, 실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여기에서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럼 국회의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A당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회 말고 선관위요.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람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투표를 했을 때 정확히 5대5로 나눴다, 사람 수가. 이랬을 때는 선관위 위원장이 정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캐스팅 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기관에서 없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의사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국회니까요. 국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전부 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또 캐스팅 보트를.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탄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됐네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게 가장 대표적인 탄핵 사건이었죠.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 정부를 경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장관들을 탄핵할 수도 있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 장관들과 대통령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높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안 뽑았다. 대통령 우리 국민이 뽑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찬성이 많지 않았다, 적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거의 결과로 뽑힌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선거 결과로 뽑힌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둬요. 탄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요건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의장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탄핵은 이것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탄핵 소추가 있고 탄핵 의결이 있는데 소추가 있고 탄핵 의결, 탄핵 발의도 있죠. 탄핵 발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탄핵 발의는 자, 저 사람을 탄핵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의 2분의 1이 찬성해야 일단 논의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논의를 했는데 그럼 소추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제적의, 이거 대통령입니다. 다 여기 서 있는 거는요. 대통령 같은 경우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래 그럼 탄핵 소추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탄핵하자가 아닙니다.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권한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을 탄핵시킬 권한은 없어요. 그럼 탄핵시킬 권한은 누가 있냐? 이건 탄핵 의결인데 탄핵 의결은 이건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 9명의 재판관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데만도 절반의 찬성이 필요하고 자 논의하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자라고 하는 데만도 3분의 2가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이 사람 탄핵이라고 결정되면 이때 이제 탄핵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겠죠, 그죠? 이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회에서 막 탄핵 함부로 하는 게 아니, 국회에서 그럼 너 탄핵했으니 잘려 이게 아닙니다. 국회는 그냥 소추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 의결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이거 약간 요건도 좀 필요합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맡은 첫 번째 줄 끝에 읽어보시면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무능하다 이런 걸로 탄핵 못합니다. 법률이나 헌법에 어긋났을 때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래서 선거법 위반, 이걸로 이제 탄핵 사유로 삼았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탄핵이 되진 않았었죠. 네,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때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의결이라기보다 소추하기로 의결하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서 이 해당 공무원의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결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탄핵 소추 의결이고 이건 진짜 탄핵을 의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 제적 3분의 2 찬성. 그 이외에자는요, 3분의 1 발의, 이거보다 좀 줄어들어서 3분의 1 발의, 이거는 2분의 1 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반수죠.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 초과죠. 이것도 3분의 1 초과가 되는 거. 이상이죠, 이거는. 폭배럴 읽어보시고, 포퓰리즘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그 박원순 시장이 되게 된 이유죠. 뭐냐면 오세훈 이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초등학생들 무상급식 이 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는 포퓰리즘,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복지 포퓰리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니다, 필요하다, 아니다, 오세훈 시장 말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투표 해보자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거기다 주민투표에 자신의 신임까지 걸어가지고 주민투표하자라고 했었는데 결국 주민투표에서 이것은 통과가 안 됐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물러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포퓰리즘이 뭐예요?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정치 행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그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니네 그냥 그 서울시 의원들한테 정책의 뭐 타당성 이런 거 뭐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인기 얻으려고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플레비사이트가 있고 레퍼런덤이 있는데요. 플레비사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플레비지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덤 있는데, 플레비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얘기가 편하고요. 얘는 어떤 법률안에 관해서 뭔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편해요. 물론 이걸로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견을 묻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결정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뭐가? 국민투표가.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면 플레비사이트 정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투표가 완전히 결정권을 갖는다. 그럼 레퍼런덤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나라는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근데 이거에 관련된 건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개정. 1987년에 헌법 개정을 이제 할 때 9차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국민투표가 통과가 돼야지 이 헌법 개정은 유효한 거예요. 국민투표가 통과가 안 되면 그럼 이거는 아무리 국회에서 날고 뛰어도 이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통과됐었죠, 그죠? 그래서 9차 개헌이 됐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는요, 이거는 뭔가 버스터 하니까 때려 부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뭘 때려 부시냐면 약간 국회 의사진행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 의사진행 때려 부신다고 하면 예전에 뭐 그런 적도 있었죠. 막 체류탄, 뭐 국회에다 체류탄 뿌리는 그런 뭐 이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국회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뭔가 연설을 한다. 근데 그 연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경찰도, 뭐 아무도 이 사람을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국회라는 것이 워낙에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죠. 물론 지금도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가장 필리버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시절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때 공화당이 있었고 이제 신민당이 있었잖아요. 그 공화당에, 신민당에서 반대편,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당이었고요. 공화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신민당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쪽 신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저 돈 받았다. 누구한테 지금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돈 엄청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죠. 그래서 뭘 했냐면 저는 구속시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회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회 동의라는 거는 이 공화당이 그때는 어쨌든 다수당을 갖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화당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동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를 해서 체포해가 이렇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체포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체포 동의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의를 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뭔가 이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근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 날이 지나가면 이 체포 동의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하냐면 5시간 19분 동안 계속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12시가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그 체포 동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체포를 되지 않았던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그게 필리버스터.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어떻게 보면은 다수당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됐죠? 해서 이제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 정치 부분 같이 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요. 이 외교 부분부터 이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